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시가 다가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고 학생들한테도 말하자면 좀 뭔가 의미가 있는 시라서,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시인데,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딱 이렇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 알려줘요.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하강적 이미지지. 이거 근데 국어 선생님들이나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표현상의 특징은 선택지 보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먼저 안 떠올라도 돼요. 내용 파악이 우선이에요. 시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소설은 못 해드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순간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무래. 서른 좀 넘는 해가 바로 뭐 같아? 무너지는 꽃잎파리 같구나.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버려. 구름은 어때? 내 뜻이 피려던 모습이야. 구름같이 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날로 굳어버렸어.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연륜이 그렇게 생겼어요. 연륜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궁금해야 돼. 재밌어 해야 돼. 그동안 서른 남은 해가 연륜이구나. 휘날려서 발 아래 깔려버렸어. 갈매기처럼 그래서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나 어디로 가자? 섬으로 가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이 30년 넘는 시간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난 섬으로 갈 거야. 섬은 지향점. 뭐처럼 가자? 갈매기처럼 가자. 갈매기가 되고 싶은 거야. 이런 내용 파악을 하면서 보시는 거죠. 빛이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고요. 무너질 적에 눈빛 파도에 적실 겁니다. 어디 가요? 그 섬이요. 물론 여기서 빛이 하늘 아래 시각적 이미지 이런 거 떠오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현상의 특징은 선택지 보고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그 표현상의 특징이 훨씬 더 개념적이야. 그래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아까 말했던 그 초라한 경력이 뭐야? 나의 연륜이야. 나의 서른 남은 해야. 그걸 육지에다 막아버리고 난 주름 잡히는 연륜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꽃처럼 사는 건 어디에서 삶이에요? 섬에서 삶이에요. 초라한 경력을 끊어버린 삶이에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셨다면 초라한 경력 여기서 막은 다음에 불꽃처럼 한번 살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2022학년도긴 하지만 요즘에 경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문학작품은 변형이 불가능하죠. 변형하면 안 됩니다. 잘라서 낼 수는 있지만 변형은 불가해요. 문학의 난도를 조절하는 건 무엇이다? 선택지 분석의 힘. 저 뭐라고요? 선택지 분석의 힘. 방금 되게 시를 잘 봤어. 앞으로 선택지를 분석하는 힘을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사선 끊어야 돼. 선택지를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 맞아. 불꽃처럼 살리라 했으니까 긍정적인 거야.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맞아. 주름 잡히는 연륜에는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 그 결핍되어 있는 속성.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야. 그 결핍되어 있는 열정을 끊어버린다고? 애초에 잘못된 선택지예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판단 요소가 많죠. 학생들이 오답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학생이 많았습니다. 오답률이 꽤 높았고요. 왜일까요? 아까 앞에 있는 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편 아닌 시죠. 근데 이걸 왜 틀렸을까요? 선택지를 분석할 때 여기서 이걸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선택지 끊어서 보세요. 무조건. 그래서 정오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대시로 하나 예를 든 거고요. 소설은 희곡은 수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장면으로 나누어서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파악 되게 잘했어요. 어렸을 때. 학생들한테 초등학생 불러가지고 야, 너 흥부놀부 얘기 알아? 네. 얘기해줘. 옛날에 흥부랑 놀부는 살았는데요. 흥부는 착한 애고 놀부는 되게 못된 애였어요. 형과 동생이었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흥부놀부 얘기하라면은 이것은 권선징악에 관련된 이야기로 조선 후기에 뭐 이거 안 나옵니다. 그렇게 소설을 잘 파악하던 친구들이 주제의식에 매몰되고 암기를 하다 보니까 소설은 어려운 게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파악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가?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궁금해해야 됩니다. 드라마 왜 봐요? 왜 새벽 2시가 됐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봅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거든요.
인물 중심으로 얘가 도대체 어떤 생각하는가라고 좀 보셔야 돼요. 좀 여담인데 제가 남고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소설을 되게 못합니다. 오히려 시는 끊어서 분석적으로 보다 보니까 나름 따라오는데 소설을 못해요. 왜냐면 안 궁금해하더라고요. 걔네들 문자 보면 있잖아요. 농구 이응.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여고가 있는데 여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때 걔네들은 정말 서술이 길대요. 쫙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까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해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시겠죠? 희곡은요 소설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희곡이 출제가 된다는 것은 소설과 똑같지만 장르적 특성을 내겠다는 얘기죠. 소설이랑 똑같은데 희곡만 갖고 있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어떠한 문학 장르라는 것의 특성을 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더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쉽죠? 하나만 얹으면 돼요. 소설에서. 수필은 서정문학이랑 똑같아요. 시랑 똑같아요. 그래서 갈래복합이 나오는 거예요. 갈래복합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유형이 뭡니까? 고전시가 2개 넣어놓고 아래 수필 넣어놔요. 현대시 2개 넣어놓고 수필 넣어놔요. 왜 그럴까요? 파악하는 방법, 묻는 것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파악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딱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수필은 글쓴이의 가치관, 즉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앞에 본 시에서는 나 초라한 경력을 맡고 불꽃처럼 살고 싶어 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과 표현상의 특징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분석 방법.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아까 문학 뭐라 그랬어요? 자신만의 분석 방법. 난 이렇게 읽어.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문학, 독서. 이제 손쉽다 독서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비문학 패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문학을 딱 만났을 때 문제부터 읽어요? 지문부터 읽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정답은 없어. 고3 그대로 해. 하던 대로 못 바꿔. 고2 잠깐 고민되는데 고1은 새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고1 정도면. 저는요. 제 걸 물어보면 저는 문제를 먼저 봅니다.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문제 먼저 보면 안 된대요. 근데 문제를 꼼꼼하게 다 보지 않아요. 쑥 훑어봐요. 예를 들면 이번 모의평가인데요. 딱 만났어요. 자, 앞전체, 앞전효과, 앞전효과, 앞전체. 이거 앞전체랑 앞전효과 문제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지문을 읽기 전에 핵심된 대상을 밝혀주는 선택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건 기억에 대해서 묻는 거야. 이건 보기가 달려 있구나. 근데 학생들 대부분 알고 있는데 문학에서 보기 먼저 봅니까? 나중에 봅니까? 먼저 봐요. 독서는 먼저 볼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를 본다는 게 진짜 문제를 꼼꼼하게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나왔구나를 파악하고 약 10초 이내에 가능합니다. 5문제가 달려있으면 보기 기억. 문제 푸는 순서를 나열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풀어야지. 알겠죠? 그게 자신만의 비문학 패턴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내에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동안은. 실전 때는 해야 돼요. 정확도가 훨씬 우선입니다. 2번째 또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문제부터 봐요? 지문부터 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선생님 이 지문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없어요.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어려운 지문이 나왔는데 그 일반적으로 8분 안에 푸는 문항수가 달려있다고 해서 8분 안에 풀립니까? 안 풀려요. 여러분은 독서는 제가 어제 이제 광주에 일찍 와서 고기를 먹었는데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부럽죠? 자, 독서는 소고기 먹듯 해야 돼요. 소고기 먹을 때 껌 씹을 때 것처럼 냠냠냠 이렇게 먹습니까? 구웠다. 입에 들어온다. 기름기가 쫙 퍼진다. 우와. 그렇게 맛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건데 시간에 매몰돼 버리면 그 시간 안에 다 풀면 뭐합니까? 다 틀리면 또. 우선은 정확도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시간을 아예 신경을 안 쓰냐? 제가 시간을 X라고 해놓지 않았죠. X라고 해놓지 않았죠. 왜? 부등호로 해놓은 이유가 시간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방식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풀려는 게 아니라 푼 다음에 얼마만큼의 풀었는지 확인하세요. 시간을 재긴 재되 그 시간 내에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었는데 몇 분이 걸렸는가를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타임 어택도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한 지문 1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누워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타임 어택을 주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선 꼼꼼하게 씹어 먹으면서 내가 몇 분 걸렸다. 또 이것도 하나의 성취도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꽤나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날이면 날수록 여러분이 좀 더 빨리 독해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질문 만났을 때 나 16분에 풀었어. 지금 14분이 됐네. 정답률도 비슷해.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세요. 자, 정확도가 최우선.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재고 확인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억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지문이 갈수록 길어져요. 저도 기억 못합니다. 위에 2번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는 기억을 수반합니다. 기억은 이해를 수반하지 않아요.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좀 이따 하나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4번은요. 위에 3번은 인문사회지문 쪽이라고 얘기하면 4번은 과학지문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활자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미지로 생각하세요. 심지어 과학기술지문에는 이미지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보기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고 이해하시려고 하고요. 없는 경우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나를 대입시키고 이미지로. 그리고 제발 궁금한 척이라도 하세요. 지문이 왔을 때. 저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독서에서도 문학에서도 얘기했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려고 알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러지? 궁금해하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독해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앞전체 앞전 효과다라고 나와 있어서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나와 있어요. 모범 답안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답 아니에요. 저는 첫 번째 문단 되게 꼼꼼하게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 앞에 첫 문장만 한번 싹 봅니다. 왜? 글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문이. 수능 지문은요. 국어 지문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오히려. 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지금 활자만 읽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이게 소고기를 먹듯이 비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저울 지렛대 원리로 이용하거나 그럼 머릿속에 그런 저울이 그려져. 알고 있지? 그죠?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는 그 끔찍한 집에 있는 전자식 저울 있죠? 그죠? 예, 나를 괴롭게 하는 그걸 측정해서 질량을 잰다. 아, 이게 질량을 재는 거구나. 이게 씹어먹으면서 하는 독해예요.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저울은, 초정밀 저울은 그렇다면 나와 있는데 세모해 주시죠. 그죠? 어떤 선생님들 표시하지 말라고 해요. 비문학에 표시되어 있으면 공부 못한 애들이야. 근데 표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표시하는 데 집중하면서 글을 이해 안 하는 거 있죠. 줄만 찍찍 그으면서 표시만 하고 버릇처럼 표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시와 자기만의 표시와 이해가 되면 최고의 독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표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초정밀 거울은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자, 중상위권 학생들 여기서 이 글의 소재는 핵심적인 대상은 초정밀 저울이 질량을 재는 방법이구나. 공부 꽤 하는 학생들. 자, 공부 더 잘하고 싶죠? 뭐 하시면 된다고요? 궁금해 하시라니까요. 우와! 초정밀 거울이 DNA를 잴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오버하는 거죠. 근데요, 저 수업 준비할 때 진짜 저 그렇게 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5년 동안 국어 공부만 합니다. 지겨울만도 하잖아요. 그죠? 읽어가면서 우와, 초정밀 거울이 미세물질 질량을 잴 수 있다고? 도대체 어떻게 재는 걸까? 우와, 그건 앞전 효과가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근데 이미 앞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나는 알고 있었어. 왜? 앞에서 선택지를 통해서 봤거든.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굉장히 작은 물질도 잴 수 있어. 앞전 효과를 통해서. 오케이? 이런 독해. 그랬을 때 두 번째 문단 앞에 봅니다. 앞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 여기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기계적인 변형, 기계적 변형, 뭔가 물리적으로 변하나? 그럼 전압이 발생한대. 이번엔 반대네. 전압을 걸면 기적 변형이 생긴다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앞전 효과의 두 가지 종류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단 봤더니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가공해서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대. 머릿속에 납작한 원판 모양 떠올리셨어요? 떠올리셔야 된다니까요. 앞전 효과에 사용하는 앞전체로 수정을 이용한대요. 그런 모양으로 만든대요.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대요. 이번에는 질량을 재는 게 아니야. 농도를 감지할 수 있대. 그걸 이용하면.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좀 어렵구나. 자,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지문입니까? 앞전 효과를 통해서, 자, 정리할게요. 앞전 효과를 통해서 아주 작은 애들의 질량을 재는 지문이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에 뭐 할 수 있대요? 심지어 그걸 이용하면 농도를 감지할 수 있대요. 제가 진짜 각 문단의 앞 첫 문장만 따온 거예요. 자, 지금 정리됐어요? 아주 작은 것의 무게를 재고요. 그걸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대요. 실제로 문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제예요. 자, 5번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아주 작은 거 재는 저울의 작동 원리. 이게 어디에 또 적용돼? 농도 측정 방법에 적용돼.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흥분해서 땀이 좀 납니다. 자, 독서 쪽 어려워요.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문단이 그 핵심 원리가 나온대요.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눈꼴 사나워 하지 마세요.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한대요. 나 수정이라고 생각해야지. 난 수정이야. 특정 방향으로 절단했어. 잘랐어. 가공했어. 난 납작한 원판 모양. 이후 원판 양면에 전극을 가해. 플러스, 마이너스 나한테 꽂아. 극이 교대로 전압을 가해. 수정이 진동을 해. 이때 전압의 주파수, 가한 전압의 주파수, 내 고유의 주파수 일치하면 수정이 더 크게 진동을 해. 실제로 저 머릿속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러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이해가 빠르다니까요. 이해가 잘 되고 더 빨라져요. 자, 머릿속에 지금 눈 감아도 내가 수정이면 여기다 전압을 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면은 내 고유 주파수가 있고 이 주파수와 함께 맞으면은 진동을 한대. 더 크게 진동을 한대. 이게 기억난다니까요. 이해가 되면. 과학 지문도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도 시키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그렸어. 머릿속에 선생님이 이걸 떠올리면서 했어요. 실제로. 나에 대입시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진동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과학 지문 볼 때예요. 자, 고유 주파수란, 고유 주파수에 대해서 궁금할까 봐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생각보다 쉬워요. 고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의 주파수는 물체가 갖는 고유 진동 주파수인데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 모양 크기에 따라 달라진대요. 내가 아까 수정이었죠. 내가 앞전체였죠. 제가 어떻게 잘리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심지어 모양과 크기가 달라진대. 내가 살찌면 내 고유 주파수 달라져. 불쾌한 얘기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런 거는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죠. 뭐뭐 하면 뭐뭐 된다. 비례 반비례 관계는 체크하라고. 체크해 두시면 돼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전체 지문을 파악하고 갔었는데 아까 이 수정 진동자가 하는 게 뭐예요? 아주 요만한 애들 질량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때문에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거에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지문 전체 지금 보려면 한 40분 걸려요. 그것만.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 같다고? 아까 내가 살찌면 고유 주파수 달라진다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게 정답이었을 거예요. 적절하지 않아서. 그 아래 거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전압을 가해주면 1차, 2차 기억나세요? 전압을 가해주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고. 반대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떠오르는 거야. 그 반대로도 가능해. 자,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가 하는 일은 나를 더 크게 진동시키는 거지 나의 고유 주파수를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기억을 수반합니다. 이미지화 시키시고요. 자, 이게 이제 추가적인 지문을 제가 좀 더 갖고 온 건데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이건 한번 같은 월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경국대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년 계획론을 세웠는데 첫 번째 문단 아예 누가 나와 있어요? 유형원과 정약용 나와 있죠. 그죠? 계획론을 내세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유형원, 정약용 나눠 있어요. 자, 친구야, 두 번째 문단에 누구 의견 얘기할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말고. 자, 당연히 유형원 얘기할 거. 그러니까 이 지문의 구성이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아, 계획론을 얘기할 건데 유형원, 정약용. 근데 심지어 마지막에 모두 공통점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아래 차이점이 있을 걸 의심해 봐야 돼요. 이런 구조화를 시키고 이해를 위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독서예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잔소리 좀 하고 끝낼게요. 끝났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오프닝 강의였다면 이제 본 강의는 뒤에 윤 선생님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 생활장소랑 학습장소 제발 분리해 두세요. 생활장소랑 학습장소랑 분리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딱 지정해 두십시다. 아시잖아요. 책상에 앉는 순간 책상 정리하고 싶은 거. 그러다가 졸업앨범이라도 발견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날. 제발 분리해 두세요. 그곳에는 핸드폰을 못 쓰게 스스로 다짐하시고. 지금 여기 같이 온 학생들 옆에 학부모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시킨 겁니다. 분리시키고요. 거기서 핸드폰 못 쓴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시고 학생들은 예.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요즘 이제 최근 한 3-4개월 동안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데 제발 짧은 동영상 보지 마세요. 뭔지 아시죠? 이게 단순하게 시간의 낭비 플러스 제가 그걸 보지 말라고 국어 선생님으로서 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사고력을 줄이는데 아주 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보가 되고 싶다. 계속 보세요. 멍해집니다. 이건 부모님들도 가끔 그러실 거예요. 자기 전에 왠지 이제 애도 다 챙기고 누워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키는 순간 새벽 2시에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제발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랑도 맞물리는 건데 짧은 동영상 시청은 좀 학창 시절 때만이라도 제발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고력을 위해서. 예. 자, 오늘 쉬는 시간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쉬는 시간에 뭐 할지 아침이나 그 전날 정하세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너무 잔인하죠. 제 말은 그 시간에 공부할 걸 정해도 됩니다만 나는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나가서 농구할 거야. 정하세요. 자기가 논지 안 논지도 모르게 시간이 다 지나가면 안 됩니다. 놀아도 좋아요. 난 친구들이랑 오늘 매점 2번 가고 점심시간에 농구할 거고 난 누구랑 수다 떨 거고 요거 4개를 꼭 해야지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자기가 놀았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수학 시간마다 딱 4문제 해서 4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나는 나머지는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애들 좀 자야 됩니다. 자야 돼. 문제는 이제 집에서 4시간 자고 피곤한데 학교에서 4시간 자니까 문제이긴 한데 좀 그래놓고 자기는 4시간 잤다라고 우겨요. 끔찍한 일이죠. 그죠? 제발 수면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의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우선 금이환영이었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강연 준비하면서 금이환영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한자도 제대로 이제 기록도 해야 되고 해서 찾아보는데요. 금이환영 원래 말이 만들어졌을 때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항우가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안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제가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나쁜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요충지를 잃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미는 뭡니까? 금이환영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이 강연 이제 뒤에 윤 선생님 강연까지 듣고 나서 금이환영 같은 단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시작됐어도 우리에게 남아서 전해지는 것은 좋은 의미로 되는 마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강의 모토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말고요. 예.
오늘보다 좀 더 밝게 빛날 여러분의 내일 응원하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